우리 역사상 최악의 동물 학대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942년에 있었던 만부교 낙타 사건일 겁니다. 거란에서요, 사신 30명과 낙타 50마리를 고려에 보냈습니다. 이때 왕이 누구다? 바로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태조 왕건이 이들을 보자마자 사신 30명, 유배! 낙타 50마리 개경 근처에 있는 만부교라는 다리 밑에 묶어놓고 굶겨 죽입니다. 허허. 자, 일단 만부교 뜻이 뭐냐면요, 1만 명이 놓은 다리라는 뜻이거든요. 자, 10,000명이 놓은 다리예요. 규모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만부교는요, 개경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놓인 돌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가 연결되는 한남대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해요. 거란은 고려에 낙타를 도대체 왜 보낸 걸까요? 친선의 의미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우리나라의 친선의 의미로 판다를 50마리 보냈어. 그런데 판다를 한남대교 다리 밑에 묶어두고 굶겨 죽였어.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야, 이건 뭐 진짜 최악의 동물 학대 해서 뭐 세계 다 뉴스에 나올 거예요. 터픽감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하루 동안 먹는 곡물 양, 그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2리터 페트병으로 무려 18개 분량이라고 합니다. 엄청 먹죠? 이걸 먹어야 되는데 안 주고 굶겼으니 만부교 밑에서 그 낙타들의 그 울부짖음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저는 그 소리만 상상을 해도 끔찍해요. 아니,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단칼에 죽이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였을까요? 그것도 사람 많이 다니는 그 만부교 다리 밑에서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일종의 쇼였던 겁니다. 쇼. 왜 이런 쇼를 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웠을 때 북쪽에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왜 남북국 시대에서 통일신라 위쪽에 발해 있지 않습니까? 그 발해. 굉장히 고려와 발해는 친했어요. 그런데 그 발해를 누가 멸망시켰다? 거란이 멸망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발해 유민들이 대거 고려로 들어오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요, 인구는 곧 국력입니다. 뭐 지금은 마찬가지지만. 근데 어쩌면 이 발해인들이 청천강 이북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고려의 영토도 넓어지고 안정화도 꾀할 수 있었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발해 유민들에게 지금 고려에 도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도움을 주고 있는 발해 유민들에게 만부교에서 울부짖으며 죽어가고 있는 그 거란이 보낸 낙타들의 모습, 이거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무언가 망한 우리나라 발해를 위해 고려 태조 왕건이 복수해주고 있구나 라면서 정신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내부적으로는 정신승리하면서 기분 좋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외교는 어찌 될까요? 망한 겁니다. 정신승리 외교? 이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이 이런 평가를 남겼습니다. 거란이 발해를 배신한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원수와 같이 관계를 끊었단 말인가. 이때부터 변방의 틈이 생겨 점점 더 깊어지더니 그 재앙이 마치 언덕에 타는 불을 끌 수 없음과 같다. 결국 이런 외교 관계의 설정이 이후 고려 거란 전쟁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 거란은 혼란기였던 그 화북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거란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려는요, 바로 이 외교적 타이밍을 놓치면서 점점 위기의 순간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외교는요, 철저하게 실리만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고려는 이 뻥카 액션으로 정신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부교 낙타 사건 50년 뒤인 993년 겨울, 거란은 무려
8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침략합니다. 고려 거란 전쟁에 서막이 오르게 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고려 태조 왕건은 거란이 친선을 위해 보낸 낙타를 만부교에서 굶겨 죽였습니다. 그 이후 고려와 거란은 사이가 좋았다 안 좋았다? 좋을 수가 없지요. 결국 만부교 낙타 사건 이후 50년이 지난 993년 거란의 소손영은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합니다. 야, 이 80만 대군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침략 이유가 뭐였을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들으시면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고려가 거란 변경을 침탈했다. 고려는 아직 거란에 귀부하지 않았다. 고려가 백성들을 잘 돌보지 않는다. 이런 이유들입니다. 뭐야 이거? 아니, 고려가 백성을 잘 돌보지 않는다고 침략, 이 침략이 명분이 있어 보입니까? 이거 억지 느낌이 들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합니다. 국제관계에서 명분은 무엇으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명분, 침략의 명분. 슬프게도 힘이 만드는 겁니다. 힘이 세면요, 명분은 얼마든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거의 조폭 논리입니다. 굉장히 슬프죠. 자, 어쩌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들이밀면서 거란은 쳐들어온 겁니다. 파죽지세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이 거란군에 맞선 고려 조정 어땠을까요? 뭐 난리가 났겠죠. 자, 이러면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당시 고려 왕인 성종과 신하들이 의견을 모은 건 뭐였냐면요, 할지론이었습니다. 할지론 어렵죠? 자, 할지론 제가 풀어드릴게요. 할지론의 뜻은 뭐냐면요, 땅을 떼어낸다. 즉 거란이 침략한 이유 중 하나인 옛 고구려 영토를 거란에게 떼어서 돌려주자는 겁니다. 정말 이런 정치인들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야, 참 이때도 이런 논의를 했네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서경 이북 지역입니다. 대략 이런 서경 이북 지역을 떼어줍시다 라는 할지론으로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을 때 있습니다, 있다고요 라고 하면서 반론을 들고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서희였습니다. 서희. 그가 누구냐? 우리 역사상 최초로 시행된 고려 광종의 제2회 과거시험에서 합격했던 인물입니다. 서희의 이유 있습니다. 그 반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반론 이유는 바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부끄러움. 싸워보지도 않고 땅을 내주면 이건 만세의 수치가 된다는 겁니다. 역사 앞에서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서희는 바로 지금 자신들의 선택이 어떻게 역사에 기록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있습니다 라고 나온 겁니다. 이런 할지론으로 역사에 기록될까? 이건 대망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거란 침략군을 만나러 가겠다고 합니다. 와우. 말만 앞서는 분이 아니라 실천으로 또 옮겼던 그런 분이 바로 서희입니다. 자, 이러면서 세계의 외교 담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거란 장수 소손영 앞에 등장한 고려의 서희. 자, 이 당시 회담장 분위기 어땠을 것 같습니까? 80만 대군을 이끌고 온 소손영. 네.
대놓고 서희 하대합니다. 거란 장수 소손영이요, 서희를 보고 먼저 절부터 하라 명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 엄청난 군대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 서희, 그 앞에 소손영이 절부터 하라 라고 해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강대국 침략군 총사령관 앞에 선 우리, 저라면 이게 쫄지 않았을까요? 분위기가 영. 그런데요, 우리의 서희 다릅니다. 서희는요, 그 명을 딱 받자마자 기선제압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이죠. 누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단 말이냐? 난 그대의 신하가 아니다. 그대와 나는 엄연히 동등한 각국의 신하다. 와우.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돌아갑니다. 관서로 돌아와서 그냥 들어놓아요. 기선제압을 배째라 정신으로 나온 겁니다. 와, 이 강당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 대단하죠? 그러니까 소손영이 당황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그냥 조그만한 나라 나와가지고 그냥 타이르듯이 그냥 한번 엄포 한번 줬는데, 그럼 말 잘 들을 줄 알았는데 돌아가더니 그냥 들어놓네. 결국 인사를 나누자면서 소손영이 한 걸음 양보합니다. 소손영이 좀 급했거든요. 결국 서희의 기선제압이 성공한 겁니다. 왜냐면 급한 건 이 전쟁 빨리 끝내고 돌아가야 했던 소손영이었거든요. 이러면서 정상적으로 협상 테이블이 차려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분위기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이 외교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때 이 소손영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려는 신라 후손 아니오. 그러니 고구려 땅에서 물러가시오. 자, 이 말을 들은 서희 뭐라고 답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서희가 뭔가 예상 질문과 답안지를 미리 준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스마트하게 여기에 대처를 합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나라가 곧 고구려의 땅이요. 나라 이름 뭐요? 고려 아니요, 고려. 옛날엔 고구려를 고려라고 불렀거든요. 같은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기록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건 서희가 이 중요한 타이밍에 역사를 써먹은 겁니다. 정치인들이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또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희가 맞받아치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란 소손영이 결국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냥 무슨 너희가 신라 계승이야, 너 고구려 계승 아니야,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속내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속내는 뭐였냐면, 고려는 왜 바다 건너 송나라를 섬기려 하느냐? 섬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란은 송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송나라와 고려가 친하니까 거란이 송을 딱 치러 갔을 때 혹시 고려가 이 거란의 뒤통수를 치면 어쩌냐 하는 이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속내를 드러낸 소손영에게 서희는 다시 답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거 준비 다 해왔어. 이거 대단하신 분이야 이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려와 거란 사이에 여진이 있는데 이들의 방해 때문에 너희 거란과 지금 국교를 맺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 여진을 몰아내고 국경을 바로 맞대고 있으면 이게 국교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맞받아칩니다. 자, 소손영의 목적은요, 거란의 그 배후를 안정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희가 여진을 좀 해결해주면 국경을 맞닿아서 국교를 맺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 나쁘지 않은 조건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소손영 오케이! 결국 소손영은요, 여진이 점유하고 있었던 강동 6주를 고려에게 가져가라고 줍니다. 고려 입장에서 보면 송과의 의리를 지키는 명분은 이렇지만 실리는 확실하게 챙긴 겁니다. 거란 소손영은요, 서희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선물도 막 가득 안겨주죠. 협상의 달인 서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를 기리기 위해서 지금 국립외교원 건물 앞에는요, 서희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후 서희는 무엇을 했냐고요? 바로 그 강동 6주, 그 강동 6주에 고려인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성을 쌓습니다. 바로 이 서희가 쌓은 강동 6주의 성들, 이 성들 덕분에 고려는 이후 고려거란 2차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거란 1차 전쟁이 서희의 외교 단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강동 6주를 외교술로 확보하면서 말이죠. 자,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려거란 2차 전쟁이 벌어질 거거든요. 이 2차 전쟁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까요? 또 고려거란 2차 전쟁에선 어떤 영웅이 또 탄생할까요? 고려거란 2차 전쟁 기대하십시오. 태조 왕건은 자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아들이 25명, 딸이 9명입니다. 무려 34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왕실에서 자식 많은 건 사실 이 안정과 불안정을 모두 가지게 되는 거죠. 왕위 계승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반대로 왕위 계승 과정에서 왕자의 난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왕건이 죽은 후 정말 피바람이 붑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 여기에 딱 부합합니다. 그런 피해의 어떤 그 힘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고려 제7대 왕 목종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 20대, 젊어. 그런데 이 목종이 후사가 없어요. 후사가 없어요. 이게 왜였을까요? 이 남자 목종이 남자를 사랑한 겁니다. 유행간, 이름이 유행간이에요. 유행간이라는 남자를 이 목종이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러면 이제 후사를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왕위에서 후사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결국 목종은요, 자신의 후계자를 택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이때 목종이 밀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요, 바로 왕건의 손자이자 자신의 사촌뻘 대량원군이었습니다. 이 대량원군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대량원군이 바로 고려의 제8대 왕 현종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이 고려 현종은요, 조선의 세종과 비견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현종, 목종에 의해서 딱 지목을 딱 당한 이 현종, 순탄하게 왕이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아이고야, 힘들어. 이 왕이 되기 전에 막 머리 박박 밀고 절로 들어가서 스님이 돼요. 그리고 그 절에서 암살 위협에 계속 시달립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이렇게 목종이 미는, 현재 이 왕이 미는 왕위 계승 후보 1위를 이렇게 위협할까요? 누굴까요 도대체? 바로 목종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들, 목종의 어머니 누군지 혹시 아세요?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옛날에 이거 아마 드라마로 나왔던 그런 건데요. 바로 천추태후입니다. 천추태후. 대단한 여걸이었죠.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는 18살 때 남편 경종이 죽습니다. 그리고 외로웠나 봅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18살이에요. 정말 사랑 많이 하고 싶은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가짜 스님 맹세를 하던 김치향, 이 김치향과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네. 근데 이 고려사 김치향 기록에 따르면요, 이거 기록이 어마어마한데, 약간 19금인데 기록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치향의 음경이 수레바퀴를 능히 걸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강력한 남성성으로 천추태후를 사로잡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런 어떤 둘 사이의 사랑, 이 둘 사이에 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왕위 계승 아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거 아들이 있으면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자, 당연히 자신의 아들 목종이 후사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천추태후는 자신이 김치향과 함께 낳은 또 다른 아들, 그 아들을 목종의 후계자로 삼으려 했던 겁니다. 자, 이러니까 목종이 미는 대량원군이냐, 천추태후가 미는 자신의 아들이냐. 야, 이 권력투쟁 장난 아니겠죠? 네, 이러면서 드라마 한 편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권력투쟁이 한창이던 이 시기, 궁궐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뭘까요? 불이야! 불이야, 불! 큰 불, 화재가 벌어진 겁니다. 왕이 살던 공간에서 벌어진 대화재, 위기 상황. 이때요, 불이 엄청 컸나 봐요. 목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최전방 서경에 주둔하고 있었던 자신의 오른팔,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있는 강조를 부릅니다. 빨리 와서 나 좀 도와줘! 부른 거예요. 강조는요, 당시 이제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급히 지금 오라고 하는 전갈이 오니까 이게 역모가 난 줄 알고요. 목종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움직입니다. 목종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자, 급하게 이 목종이 있는 개경으로 이동하는데, 가는 중에, 뭐야, 역모 아니었어? 역모 아니래. 자, 이러면서 강조의 이 스탠스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군인이 군대를 자신의 주둔지에서 빼내 이동한다? 여러분, 이거 어떤 이야기 들을 가능성이 높죠? 군대를 동원해서 개경으로 향했는데 이게 자칫 역모로 몰릴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진퇴양난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군대는 일단 이동을 시켰는데 역모는 아니래. 근데 내가 역모로 몰리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강조 선택합니다. 주사위를 던진 거죠. 고! 계속 고! 계속 진군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요, 진짜 역모를 일으킵니다. 이거 군대를 계속 고! 진군키로 했으니까 이거 역모죠 뭐. 그죠? 자,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 강조가. 그러면서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를 귀양 보내고요. 그의 연인 김치향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른 목종을 폐위시키고 귀양을 보냅니다. 귀양 보내는 길에 결국 죽입니다. 이게 만약 목종이라면 이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헐, 자신이 부른 자신의 오른팔 강조에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 정치는 정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나 봅니다. 목종을 지키고자 했던 강조는 결국 목종을 살해하고 공석이 된 그 왕의 자리에 목종이 밀었던 그 대량 원군을 앉힙니다. 바로 고려의 8대 왕 현종이 즉위하는 순간입니다. 현종은요, 이렇게 강조의 쿠데타 상황에 힘입어 왕의 자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현종의 이 즉위가 바로 고려거란 2차 전쟁의 씨앗이 됩니다. 왜였을까요? 거란은 자신이 인정한 목종이 쿠데타에 의해 살해되고 현종이 그 자리에 오른 상황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야, 누가 결정했어? 누구 마음대로? 라는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1010년 음력 11월 거란 황제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합니다. 2차 고려-거란 전쟁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입니다. 고려의 쿠데타가 벌어지면서 목종이 폐위되고 현종이 즉위했습니다. 강조의 쿠데타,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때 이 거란이 이 강조의 쿠데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허락도 없이 왕을 바꿨냐는 것이죠. 이걸 빌미로 거란이 1010년 다시 쳐들어
오는 겁니다. 2차 고려 거란 전쟁에 서막이 오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2차 고려 거란 전쟁은요, 놀랍게도 거란 황제가 직접 군대를 몰고 옵니다. 군대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40만.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제가 직접 군대를 끌고 올 때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이거는요, 완벽한 승리의 퍼포먼스가 확보되었을 때입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온 거죠. 여러분들 대통령이 이렇게 외국에 순방 가잖아요. 순방 가서 뭐 엄청난 그 업적 이런 거 발표하잖아요. 이거 사실 외교적으로 다 맞춘 상태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대통령 함부로 나가서 그런 거 안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황제가 직접 올 때는 뭔가 그림을 다 그려놓고 온 거예요. 그건 뒤집어 말해서 고려를 우습게 본 거죠. 그런데요, 고려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뭐 작은 나라일런지 모르겠지만 작다고 해서 힘이 없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자, 그럼 2차 고려 거란 전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란 황제가 직접 이끄는 40만 대군은요, 압록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요새 흥화진을 공격합니다. 자, 이때 흥화진을 지키고 있었던 고려군 어느 정도의 규모였을까요? 30만? 3만? 3,000명. 40만 대 3천. 야, 이거 뭐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자, 2차 고려 거란 전쟁의 1회전 흥화진 전투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대로 거란이 패배합니다. 예상을 깨고 고려가 이긴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을 지키는 자들, 수성, 성을 공격하는 자들, 공성. 사실 이 성을 지키는 자들과 성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주도권은요, 성을 지키는 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거란이 인원은 많은데 이 공성전 준비를 제대로 안 했나 봅니다. 이게 너무 만만하게 본 거예요, 고려를. 그리고 고려 역시요, 쇠뇌와 같은 아주 좋은 무기들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무엇보다 이 흥화진을 똘똘 뭉치게 만든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요즘 이분 완전 뜨고 있죠. 조선의 이순신과 같은 반열에 오르고 있는 그 인물은 바로 양규입니다. 양규는요, 이 흥화진 군민들과 40만 대군이 맞서 7일간 버티면서 결국 거란군이 물러나도록 만들었죠. 와, 거란 황제 성종 어떻게 했습니까? 당황한 거예요. 야, 뭐야 이거? 넘어오자마자 그냥 가볍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당황했겠죠. 근데 여기서 거란이 아주 이상한 선택을 하네요. 뭘까요? 다시 군인들을 재정비해서 양규의 흥화진을 때려야 되는데 안 해. 그냥 냅두고 패스! 아래로 내려가! 그 아래쪽에 있는 어디로 하면 통주로 내려갑니다. 통주는 오늘날 평안북도 선천 지역이 될 텐데요. 바로 이 통주에 고려 주력군, 강조가 이끄는 고려 주력군 30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이 거란과 고려의 주력 부대가 드디어 이 통주에서 맞붙은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예상대로 고려가 졌네. 이거 예상대로 이겼어야 되는데 고려가 졌네요. 흥화진과 달리 통주에서는요, 고려군이 성에서 나와가지고 이 거란과 정면을 붙은 거예요. 이게 이러면 안 됐는데 결국 고려 총사령관 강조가 붙잡히고요, 거란 황제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 통주에서 승리를 거둔 거란군은요, 거침없이 남하합니다. 어디까지 갔냐? 서경, 지금의 평양성 공격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서경이 뚫리면요, 평양이 뚫리면요, 고려 수도 개경은요, 불바다가 될 것이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적이 지금 코 앞에 다가온 겁니다. 자, 이 적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고려 조정 어땠을까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 항복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도 나도 항복할 것을 왕에게 권합니다. 그런데 이때 항복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등장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항복은 안 됩니다. 이 인물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강감찬입니다. 강감찬은요, 항복은 절대 안 된다면서 시간을 벌기 위해 남쪽으로 몽진, 그러니까 피신할 것을 권유합니다. 거란도요, 말을 탄 기병을 이끌고 지금 꽁꽁 언 압록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압록강이 녹기 전에 돌아가야 됩니다. 강감찬이 판단한 거예요. 버티면, 조금만 버티면 급한 건 거란 쪽이라고 판단을 강감찬은 했던 겁니다. 자, 결국 강감찬의 이 권유대로 현종은 개경을 떠나기로 합니다. 개경을 떠나 피난 간 곳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전라남도 나주였습니다. 진짜 멀리 왔죠. 그 개경에서부터 나주까지, 그죠? 근데 이 거란이 당황하는 거예요. 개경을 함락했거든요. 함락해 현종 잡으려니 현종 없어진 거야. 게다가 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여러분들 흥화진에서 거란군 어찌 되었다? 양규와 군민들이 똘똘 뭉쳐 거란을 물리쳤다고 했잖아요. 와, 그 양규 부대가 흥화진을 나와서 1,700여 명이 거란이 주둔하고 있었던 곽주성을 때린 거예요. 당시 이 곽주에 거란군 6천여 명이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친다? 1,700명이 성을 지키고 있는 6,000명을 친다? 성을 치려면요, 성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의 5배는 되어야 이게 지금 될까 말까거든요. 그러니까 공성전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고려는 적어도 6, 5, 30, 한 3만 명은 좀 있어야지 이게 될까 말까인데 지금 몇 명이라 그랬죠? 1,700명. 오히려 적은 수로 지금 거란을 때린 거예요. 결과 어떤지 아세요? 양규가 이깁니다. 와, 이분 누구야? 저 후방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고립에 대한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쭉 밀고 내려왔는데 이쪽이 지금 무너졌다는 얘기 들어봐요. 그럼 이건 갇혀버린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거란은 이래저래 당황하면서 초조해졌을 겁니다. 왕은 도망갔지. 지금 이 뒤 후방은 지금 무너지고 있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당황했겠죠. 그런데 양규 장군이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양규 장군은요, 계속 압박합니다. 무로대에서 거란군 패퇴, 다음날 성령에서 거란군 또 박살. 개경을 점령했지만 고려왕 현종을 잡지 못하고 돌아가기로 한 거란을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끌려가고 있는 고려인들을 양규는 계속 구출해내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고려사에서는요, 바로 이런 양규 장군의 활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모두 7번 싸워 죽인 적군이 매우 많았고 포로가 되었던 3만여 명을 되찾았으며 노획한 낙타, 말, 병장기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었다. 자, 이 안전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목에서 게릴라전을 피면서 계속 거란을 괴롭히고 있는 이 양규의 고려군. 결국 거란의 황제 성종이 이끄는 친위군과 양규 부대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거란군은요, 이땐 압도적 병력으로 양규 부대를 포위해버리죠. 양규 부대는 이에 맞서 전원이 전멸할 때까지 끝까지 싸웁니다. 고려사에서는 양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란이 침략했을 때 마치 고슴도치 털과 같이 화살을 맞아 전쟁 중 전사하였다.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거란 왕제 성종은 이런 고려군의 저항에 강동 6주도 돌려받지 못하고 현종의 직접적 항복도 받지 못한 채 압록강을 건너 퇴각합니다. 2차 고려-거란 전쟁의 막이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이 수도를 버리고 떠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이 피난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왜 피난 가며 어떻게 피난 가는지에 대해서 이 명분이 있어야 좋은 평가를 받겠죠. 2차 거란의 침입 때 이 강감찬의 건의로 고려 현종은 피난을 가기로 합니다. 결국 현종이 피난을 떠난 지 3일 만에 고려 수도 개경은 거란에 의해 함락됩니다. 아이고, 여러분 집 떠나면 뭐다? 네, 개고생입니다. 고려 현종도 수도 개경을 떠나면서 진짜 엄청 고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단 왕이 지금 수도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피난 가면서 각 지역, 각 지방의 호족들의 푸대접, 아이고 이건 뭐 말도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왕의 행렬이 도적대를 맞기도 해요. 아니 왕의 행렬이 도적대를 맞는 거 이거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난리예요 지금요. 개경에서 시작된 이 고난의 행렬 어디까지 이어졌다? 네, 바로 전라남도 나주까지 이어졌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게 나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충청도 공주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주에서 현종 어떤 대접 받은지 아세요? 이제까지 어떤 대접 받았다? 부대접만 받았다. 그런데요, 공주에서는요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우와, 이때 현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를 이렇게 구박만 하다가 여기 공주에 왔더니 정말 공주처럼 대접받네. 이때 이 공주 절도사였던 김은부, 이 김은부가 현종을 극진하게 대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공주에서 무려 6일간이나 머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6일간. 사랑이 싹틉니다. 융숭한 대접을 현종에게 했던 이 공주절도사 김은부는요, 자신의 딸이 왕을 모시겠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김은부의 맏딸은요, 현종의 세 번째 왕비 원성왕후가 됩니다. 김은부의 둘째 딸은요, 현종의 네 번째 왕비 원혜왕후가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은부의 셋째 딸은 현종의 일곱 번째 왕비 원평왕후가 됩니다. 와, 세 딸이 다 왕비가 된 거예요. 현종의 은인이었던 공주 절도사는 무엇이 되었다? 은인에서 장인이 되었다. 이야. 게다가 겹경사가 이어져요. 김은부의 맏딸이 낳은 왕자 있지 않습니까? 그 왕자가 현종의 뒤를 이어서 9대왕 덕종, 10대왕 정종이 됩니다. 야, 이 공주에서 이거 완전히 경사 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김은부 둘째 딸이 낳은 왕자는요, 정종의 뒤를 이어서 11대왕 문종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냥 진짜 이 김은부 집안은 정말 로또 터진 겁니다. 로또 터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사실 현종까지만 왕씨 가문에 의해서 왕위가 이어졌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씨, 왕씨끼리 결혼해서 왕씨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왕씨, 아빠도 왕씨, 엄마도 왕씨. 예, 계속 이렇게 해서 결혼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현종의 뒤를 이은 덕종, 정종, 문종의 어머니 성씨가 뭐예요? 왕씨였어요? 아니었잖아요. 김씨였잖아요. 김은부의 딸이었으니까 김씨였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왕의 어머니가 왕건의 자손이 아닌 다른 성씨로 가게 되는 그 첫 출발이 되는 겁니다. 즉 마지막 용손, 그러니까 왕씨 그 사이에서 나왔던 왕씨를 용손이라고 하는데, 이 용손은 현종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고려가 이들에 의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현종의 피난길 어떻습니까? 나름 역사적 의미를 찾는다면 현종의 피난길에서 고려는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람이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졌을 땐 외면하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는 것, 그러면 복 받는다는 사실, 그런 사실도 또 역사에서 공주절도사 김은부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제2차 고려거란 전쟁은요, 고려 왕조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며 끝나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3차
고려-거란 전쟁 이어집니다. 오늘은 거란이 고려를 세 번째 침략하는 제3차 고려-거란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거란은요, 이때 최정예 기병 10만으로 구성된 병력으로요, 1019년 1월 18일 압록강을 건너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2차 고려-거란 전쟁 9년 만에 또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런데요, 1월 18일? 이거 어느 계절에 쳐들어온 거죠? 네, 바로 겨울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거란은 늘 이렇게 겨울에 쳐들어올까? 이거 추운데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말을 타고 내려오는 기병들이니까 압록강을 건너려면 압록강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 타고 가야 되니까 얼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당시 기병은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병. 지금 탱크. 네, 즉 기갑사단이 밀고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또 세 번째 침략을 맞았네요. 이 고려는 또 어땠을까요? 고려도요, 전쟁 준비터로 가야죠. 자, 고려는요, 이때 20만 병력을 청천강 일대에 배치를 시킵니다. 예, 1차 침입, 2차 침입과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고려도 준비한 겁니다. 자, 이때 이 고려원을 총지휘한 총사령관 누구다? 바로 강감찬 장군이었습니다. 네, 강감찬 장군. 이 거란은 압록강을 건너 남쪽으로 내달립니다. 가장 먼저 만난 곳은 또 흥화진. 기억나시죠? 흥화진. 이곳은 2차 거란 침략 시 양규 장군이 3,000명으로 거란군을 막아낸 그런 곳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짜증. 거란군의 트라우마가 있는 곳 흥화진. 그러실까요? 거란군이 흥화진 야 하더니 그냥 가버려요. 싸움을 걸자고 가버린 거예요. 바로 흥화진 패스. 그냥 남쪽으로 내달립니다. 뭐야 이거? 이때 강감찬은 어땠을까요? 놀라지 않습니다. 강감찬은 이미 이것을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강감찬은요, 거란이 흥화진을 지나쳐 삼교천이라는 계곡 쪽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 기병 12,000여 명을 매복시켜 놨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수공작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수공작전이 무엇이었을까요? 수공은요, 바로 강에 뚝을 쌓아가지고 강물을 딱 막아 놓았다가 적들이 강을 건널 때 일시에 뚝을 무너뜨려가지고 물살에 휩쓸리게 만들어 대승을 거두는 작전으로 여러분들은 아시고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진짜 이게 강의하다 보면은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이렇게 수공을 통한 승리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완전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강감찬의 귀주대첩은 물에서 싸운 게 아니라 평지에 싸웁니다. 수공으로 유명한 전투는 바로 지금 설명드리는 이 흥화진 전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흥화진 전투 수공, 이건 또 과연 사실일까요? 이건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일단 강물에 휩쓸려 막 떠내려가는 이 적들의 모습을 상상하신다면 그건 소설입니다.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려면 강의 물줄기를 막 어마어마한 뚝으로 막아야 되는데 이거 당시에 가능했을까요? 쉽지 않죠. 게다가 이때가 언제예요? 아주 추운 겨울입니다. 여기는 북한 쪽 북쪽이에요. 강물 어찌 됐겠습니까? 꽝꽝 얼어 있죠. 결국 물이 쫙 밀고 이렇게 내려오는 수공,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공 기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마도 얼어붙은 강 아래에 물은 흐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강 양쪽에 물을 가두어 두지 않았을까? 많은 양은 아니겠죠. 그리고 거란군이 지나갈 때 그 물을 터뜨린 겁니다. 그러면 그 언강, 언얼음 위에 물이 흐르겠죠.
약하게나마 흐르겠죠. 자, 말을 탄 기병이 강을 건널 때 그 얕게나마 물이 흘러들면 이 바다가 어찌 될까요? 느낌이 오시죠? 말들이 미끄러워져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난리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습, 물에 휩쓸려서 막 허우적대는 모습이 아니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그 허둥대는 모습이 수공의 실체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강감찬은요, 이 수공작전을 통해서 1회전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미끄러지면서 허우적대던 이 거란군, 뭐야? 패배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그냥 또 고야 고. 남쪽 개경으로 돌진이야. 거란 기병 특유의 기동력으로 엄청난 속도전을 보여줍니다. 야, 이거 개경 위험해지는데요? 개경에 있는 현종은요, 다시 2차 거란 침략 때처럼 이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고려에 오면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3차 고려 거란 전쟁, 다음 편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번 편이 고려 거란 전쟁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근데 진짜 고려 너무 괴롭힌다. 왜 그래요? 이유는 거란은 중국 송을 치고 싶은데 고려가 송하고 친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고려가 거란에게 복종토록 하려는 목적이 컸기 때문이겠죠. 제3차 고려 거란 전쟁은 거란이 정말 사활을 걸고 침략을 한 겁니다. 강감찬이 흥화진 근처에서 수공으로 거란을 휘청이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거란은 무조건 고야. 무조건 고! 미끄러져도 고! 쓰러져도 고! 무조건 고! 어디로 고? 네, 바로 개경으로 고입니다. 개경에 누가 있는데요? 바로 고려왕 현종이 있기 때문이죠. 현종 한 명만 잡겠다! 라는 일념으로 그냥 고려 개경으로 무조건 고한 거예요. 무조건 고. 이걸 직도 전략이라고 합니다. 직도 전략. 이때 거란 10만 대군은요, 흥화진에서 개경까지 440km의 거리를요 20여일 만에 돌파합니다. 그 당시 길도 없었을 텐데 말을 타고 20여일 만에 그 440km를 돌파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이건요. 사실 이때쯤 되면 강감찬은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 강감찬은요, 그러니까 자신들과 이게 맞받아치면서 싸울 줄 알았는데 싸우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강감찬은 계속 자신의 소나기를 벗어나 이 개경으로 향하고 있는 이 거란군에게 군대를 보내서 치게 하는데, 거란 기병이 너무 빠르게 내려가 버리니까 그 거란 기병의 그 꼬리 끝부분, 꼬리를 치는 그 정도의 어떤 역할밖에 못한 거예요. 이러다간 개경 함락되고 현종 잡힐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강감찬은 진짜 놀란 거예요. 그래서 김종현 장군에게 기병 1만을 주면서 빠른 추격을 명합니다. 빨리 가서 현종을 구하라고 명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김종현. 이때 강감찬이 기병 1만을 지금 현종을 도우라고 보냈잖아요. 그 김종현을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자, 이제 개경까지 하루 거리에 다다른 거란. 이거 개경은 공포에 빠졌을 겁니다. 하루 왠지 넘어오는 거니까요. 그죠? 제2차 고려 거란 전쟁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이때 조정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을까요? 항복하자, 피난가자, 항전하자. 2차에서 현종은 무엇을 선택했다? 피난을 선택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번은 또 어땠을까요? 하루 거리에 도달한 거란군을 바라보고 선택한 결과 피난? 아니고요. 이번엔 항전이었습니다. 싸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거란이 오는 길목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우면서 그들의 먹거리를 쓸어버리는 청야전술을 선택합니다. 거란 좀 당황했죠. 계속 말 타고 달리는 그 속도전을 채택하느라고 먹을 것을 현지 조달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다 태워버렸네. 먹을 게 없네.
거란은 2차 때처럼 이 도망갈 거로 판단한 현종이 개경에서 떡 버티고 있으니까 이건 또 뭐지? 라고 하면서 이 개경성 안 상황이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거야? 뭐 안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병 300명을 보내가지고 탐색전을 펼치도록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개경의 현종도 이에 질세라 밤에 기병 100여 명을 기습적으로 보내가지고요, 바로 이 거란 기병 300여 명을 박살을 냅니다. 와우! 여기서 거란이 겁에 질린 듯합니다. 너무 깊숙이 지금 압록강 건너 개경만 보고 내려왔는데 뭔가 분위기가 묘한 거예요. 강감찬의 고려는 뒤쪽, 북쪽에 있고 고려 현종은 이 개경에서 꼼짝하고 지키고 있고 얘들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판단을 한 거죠. 자칫하다간 포위되어서 고립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공포가 명보죠. 1월 23일 거란은 군사를 북쪽으로 돌립니다.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자, 하지만요, 강감찬의 고려군은요 그냥 냅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계속 쫓아갑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강감찬의 고려군과 거란군이 만납니다. 어디서? 바로 귀주에서. 귀주 대첩의 그곳 바로 귀주. 이때 고려군을 이끌고 있었던 강감찬의 나이는 몇 살? 71세. 거란군을 이끌던 장수 소배합의 나이는 몇 살? 69세. 와, 71세와 69세 정말 노익장들이 맞붙은 귀주 대첩입니다. 자, 이 두 나라 고려와 거란의 대회전 붙었습니다. 오, 팽팽합니다. 또 붙습니다. 팽팽합니다. 몇 번 붙었지만 승패가 결정이 나질 않습니다. 서로 좀 지치고 있어가는 상황. 근데 이때 거란군 뒤쪽에서 누군가가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일만의 고려 기병부대. 당황해하는 거란군이겠죠? 이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비바람이 거란 쪽을 향해서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본 장면 아닌가요? 바로 삼국지 연의의 적벽대전. 제갈공명이 바람의 방향을 바꾸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고려의 강감찬도 바람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우리도 그럼 그렇게 가봅시다. 그리고 그때 바로 그 일만이 누구였냐면 바로 강감찬이 보냈던 김종현, 제가 기억하려 했잖아요. 그 김종현의 1만 기병이 거란 뒤쪽에서 나타난 겁니다. 한순간에 판이 바뀌어버립니다. 전면적 공세, 포위하면서 들어온 거죠. 기세가 고려군을 완전히 넘어오게 됩니다. 거란군은 공포에 질려버립니다. 이때부터 거란군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36개 주랭랑이죠. 도망쳐야죠. 그런데 강감찬은요, 그들을 그렇게 그냥 돌려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치 임진왜란 이순신이 노량에서 일본을 그냥 돌려보낼 마음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강감찬은 국경 끝까지 쫓아가서 선멸전을 벌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거란군을 이끌고 왔던 총사령관 소배합조차도 갑옷, 활, 말 등을 다 버리고 도망치기 바빴다고 하죠. 10만이 침략했는데 살아 돌아간 거란군은 수천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완벽한 고려의 압승이었습니다. 귀주 대첩이 역사에 길이 남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